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닷새째입니다. 정치권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연일 요구하면서 정부 심판론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런 대응,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심판론을 얘기할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일본 정부나 우리 정부가 하는 노력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3km 이내, 3km 밖, 40km 밖에 지금 수치 방사성 오염 농도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된 거, 예를 들면 3km 이내는 700베크렐, 3km 바깥에는 30베크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극히 미미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태평양 도서국가 18개 국가, 미국, 캐나다가 지금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지금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는 러시아하고 중국 정도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땐 두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수산물 시장이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고, 제 고향이 마산입니다. 네. 마산에 지금 어시장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도 역대 최고의 지금 그거를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다 증명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에 대한 관광객도 지금 관광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뭐로 심판하겠다는 건지, 어떤 근거로 심판하겠다는지 저는 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재관 부의장님. 민심과 집권자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국민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우리나라의 국익도 해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현실 인식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금 불안 그리고 분노, 이것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심판론, 당연히 심판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일본 측에 전달하지 못했고, 해양 투기가 아닌 자국에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지금은 야당이 꼭 집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비난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도 집권을 하는 자들이, 집권하는 세력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하겠다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모두 남 탓입니다. 야당 탓이고 전 정부 탓입니다. 그러려면 왜 집권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좀 염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만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뭐가 되고 그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 해수라든지 수산물을 분석한 수치들을 봤더니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변화가 없었다. 이런 점이 바로 과학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요. 2020년도 11월에 김기현 대표가 당시 야당 의원으로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종 암 유발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기술이 지금 이제 발견됐습니까? 개발됐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하게 했던 분이거든요. 송일종 정책위장, 대안이 없는지 일본이 분명히 설명해라. 당시 야당일 때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원희룡 지금의 장관은 당시에는 제주지사였죠. 일본의 완벽한 폭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2년, 3년 만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요.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을 선전선동꾼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네, 조청래 원장님. 아니 그 뭐 지금 민주당이 장외투쟁 등등의 투쟁의 강도를 확 올린 시기를 보면 대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예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든가 검찰 소환 뒤라든가. 민주당이 최초로 장외투쟁을 시작한 게 2월 달인데요, 올해. 그때 1월 달하고 2월 달에 1, 2차 검찰 소환이 있었습니다. 2차 검찰 소환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저녁 때 최고위원회에서 장외투쟁 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그 카드를 쓰면서 곤란할 때가 되면은 전국을 주도하기 위한 카드로 뭐 반일 감정이라든가 뭐 오염수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 반전의 카드로서 이거를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정치적 카드로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쇠고기 괴담이라든가 사드 괴담 등등으로 해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에서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지지율에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노선은 정당의 노선은 실패한 노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을 열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이 SNS를 통해서 좋다 끝장 토론을 하자. 다만 각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과학자들을 참여시켜서 끝장 토론을 열어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결국 여야 간 토론에 오염수 방류를 놓고 끝장 토론 성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논의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가 과학 전문가라든가 뭐 정부의 노력 등등으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수치나 뭐 자료는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거 다 무시했잖아요. 그거 가짜다, 허위다, 그렇게 무시했는데 지금 다시 이걸 들고 나오는 이유는 방류 이후에 민심의 동요가 전혀 없고 그것이 정당에 미치는 카드로서의 역할도 이게 떨어지니까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반일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던진 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성사되면 만약에 과학자들이나 검증 가능한 네. 수치들이 나올 텐데 민주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예측할 수가 없네요.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꾸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않나 싶고요. 과학자들을 하자는 이유는 조건을 또 붙이는 이유는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 과학자인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저 과학자가 출연하면 나는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산시키고 이렇게 한 가지 조건들을 계속 걸면서 본인들이 꼭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고 과학자 굳이 없다 하더라도 여야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끝장 토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 얘기만 수십 차례 몇 개월 동안 계속 얘기하셨는데 공부 좀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학 공부한 거 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들이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거 보니 또 하고 싶지 않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있어서 난맥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토론과 제대로 된 이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만큼은 좀 떳떳하고 당당하게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바로잡겠습니다. 과학자들 토론에 참석시키자고 제안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과학자들 얘기를 또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본인들이 쉬운 그리고 본인들이 편안한 과학자들만 해야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 수사와 이렇게 고소 고발이 돼 있는 분도 혹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기 위한 하나의 수수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강부에 하시면 안 되고요. 여야 합의로 가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단을 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로 하기 때문에 합의 안 한다고 해서 또 안 하고
이런 절차가 워낙 또 많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념 공방으로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사관학교 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육사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내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의 이전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원장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 문제는 국방부하고요 육군사관학교가 잘 검토해서 실행을 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기울일 거고 전문가들 의견도 받겠죠. 이게 무슨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독립군,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입장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육군사관학교는 우리 군의 간부들을 양성하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는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군을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그 특수성에 기초해서 지금 그런 논란이 나온 것이고, 아니 이분들 동상을 갖다가 땅에 파묻거나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독립기념관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념 논쟁으로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들은 그게 싫다고 반대를 하고 논란거리를 삼을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념 논쟁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념 논쟁을 불러 일으켜놓고 그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사람 한 대 때려놓고 왜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이전하자고 했습니까? 지금 국방부하고 보훈부가 그 얘기를 처음 얘기했고 정부에서부터 먼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상에 꼭 대통령실은 아무 상관이 없고 대통령은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믿을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금의 모습은 완벽하게 극우 대통령이다. 극우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시도체계적인 공산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와 보훈부가 이런 현상까지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홍범도 장군이 우리 어려운 시절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다른 나라들을 떠돌고 하셨던 것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 전쟁의 영웅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국내에 모셔왔는데 그분을 또 다른 데로 또 이전하자고요. 국내에서도요. 이렇게 하면 독립 영웅에 대한 지금 후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방금 들어오기 직전에 또 기사가 하나 떴는데 광복회 회장이시죠? 이종찬 회장께서 이 문제를 크게 제기하니 선대인 이회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번에 흉상을 이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기사가 떴어요. 저는 눈을 의심케 했는데 독립영웅의 5인에 대해서는 이회영 선생님이든 홍범도 장군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분들의 모셨던 이유가 있는 건데 국민적인 공감대 전혀 없이 지금 극우 본색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국민들을 또 갈라치게 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본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보셨던 분들을 왜 자리를 옮겨서 독립기념관으로 또 옮겨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납득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추서했고 또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수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 이 정부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국민들과 유리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낸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의 가장 정통성 있는 뿌리는 대한독립군 아니겠습니까?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이 군대들로부터 대한민국 국군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우리의 정신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범도 그 당시에 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정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계속 다 이해됐기 때문에 이미 1962년도에 대통령장을 추서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돼서
본인들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임 대통령께서도 인정한 분을 왜 이제 와서 몇십 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공산당 전력을 가지고 그분이 했던 그 수많은 독립전쟁의 그 치적을 무시하고 이분을 또 욕보이십니까? 이게 꼭 집권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필요 없는 국가적인 논쟁을 괜히 만들지 마시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셨지만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제대로 시정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도를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부분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논란거리가 된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좀 불편해요. 한데 홍범도 장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면 1962년에 건국군장에 추수된 것 맞습니다.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1943년에 현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21년에 유해가 우리나라에 봉안되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도 맞습니다. 그게 공에 대한 평가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분에 대한 염입니다. 그런데 과도 있습니다. 1921년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있었던 일명 자유시 사변,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알렉셰프스크인데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런데 그때 소련 적군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 공산당 입당 안 한다고 1,500명 학살하거나 다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범도 장관이 연루가 돼 있고요. 1927년도에 소련 공산당이 입당한 이후에 모스크바 국제공산당대회에 참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논란을 하면 되고 공이 있는 부분은 공으로 평가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한쪽만 부각시켜서 미화시켜서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참에 이 문제가 제기가 이왕에 되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여론까지 반영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작곡가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논란입니다. 오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았던 응원대장이었다. 정율성이 이런 응원대장이었기 때문에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이 역사공원의 조성을 막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왜 국가보훈부가 보훈단체나 보수단체를 부추겨서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서 역사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정율성 역사공원과 관련한 이 논란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죠. 이 본인들이 꼭 하고 싶었던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 영웅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지금 이 조그맣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그만 사업들을 침소봉대 해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그 육사 흉상 문제와 관련돼서도 계속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지금 광복회장 이종착 회장님마저도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반역사적인 결정이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한테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게 생각하셔야죠.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면요, 곧 정부가 크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대한민국을 발로 갈라치게 하고 이념 논쟁을 하고 자꾸 계속 구구의 모습으로 계속 보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요 너무 피곤해지고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다 됐고 그것에 대한 공과를 다 인정해서 대통령장까지 1962년도에 가름한 일을 가지고 2023년도에 지금 다시 꺼내 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이 점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아니 건국훈장을 추서를 취소한 게 아닙니다. 흉상을 갖다 육군사관학교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게 왜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기 친할아버지 유해영 신흥무관학교를 열은 분이 할아버지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뭐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딴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정율성이라는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요, 제가 이 정율성 씨라는 분이 광주 출신으로 뭐 중국에서 뭐 인민영웅이 되고 뭐 저기 북한에서 활동했고 이걸 갖고 스토리를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가지고 역사공원을 만든다든가 기념관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요, 그분과 관련된 행적에서 항미원조라는 표현을 썼어요. 항미원조, 지금도 중국은 미국에 반대하면서 조선을 지원했던 전쟁을 기념하는 항미원조 전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던 전쟁이에요. 그 사람을 기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념관을 만들어서 예산을 써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분들이라도 그건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그냥 한중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데까지만 가면 이게 왜 논란이 되겠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과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들은 이렇게 국민적으로 걱정하실 문제까지 비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광주시도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정치하는 분들이고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들을 함께 조출하면 되는데 이걸 정일성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이전에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떠났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먼저 이 대표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1년 동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당 운영이나 국회 운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4번 받았고요. 지금 또 받기 직전 아닙니까?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1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해서 재판에 나간 게 뭐 수차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대표로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보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웅래 의원 금품 살포, 김남국 의원 무슨 코인 의혹, 그다음에 돈봉투 의혹 등등으로 해갖고 1년 내내 민주당이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체포동의안도 여러 차례 넘어갔고 그런 상황이었고, 세 번째는 168석의 의석을 가지고서도 법안 강제 처리, 강행 처리라든가 회기 쪼개기라든가 이런 뭐 제가 볼 때 비법, 불법, 탈법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이고 그리고 원내 1당입니다. 그러면 국정 운영의 파트너죠. 대통령께서는 일본에 대해서 파트너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잘 쓰시는데 일본에서 쓸 일본에 대해서 쓸 단어를 같은 대한민국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가 누군가를 정치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고, 그러면서 중국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마는 제가 스스로도 어지럽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주제, 이번 주에 했던 주제가 매주 달라집니다. 매주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거든요. 집권 초입니다. 집권 말기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 전에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1년이 어떤 1년이었냐, 야당과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합심해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이뤄낸 1년이었는지를 평가하셔야 되는 게 국가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어쨌든 간에 정치가 다시 복원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왜 일본은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아무리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1당의 당대표고 제1당의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이 뽑아준 당대표를 파트너로서 한 번도 인정을 안 합니까? 그 1년이
나중에 우리 역사에 정치가 완전히 사라진 1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사법의 판단으로만 몰아넣기 위한 1년, 그래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1년, 민생이 사라진 1년, 그것으로 기억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해 8월 28일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30%대 박스권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인장님께서 앞서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배경, 이건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잘해야 네.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정치가 전체가 실종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뭘 해보려고 해도요. 뭐가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더라도 의회가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200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 폐기시켜버리고 국민이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정조사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도 여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의 효능감, 정치가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여야가 한꺼번에 지금 저평가되고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다 절박하고 더 절실하게 국민들과 함께 현재의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지금 해양 오염수 해양 투기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의 문제라든가 지금 홍범도 장군 흉상의 이전의 문제라든가 국민들로부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다 더 가열차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절실하게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지지율에 반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는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십니까? 평가하는데 뭐 불가피하시겠죠. 근데 1년을 평가하시면서 윤석열 정부 공격을 더 많이 하시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갤럽 8월 4주차 요분이 민주당 지지율 32%고 딱 1년 전이 36%였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게 46번의 조사 중에 13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갇힌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하고요. 잘못된 당 운영, 그다음에 잘못된 방향을 잃은 이슈 드라이브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갇히면 당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당의 방향을 두고서 이렇게 대안모색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것 외에는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비명계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개딸들이 공격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집권 초 아닙니까? 어느 정부든 집권 초에는 집권 세력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과 여당이 지금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고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자체가 여당에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30일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날은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출석 날짜를 두고 신경전을 좀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요. 본회의가 없는 주가 9월 셋째 주, 평일 기준으로는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예요. 그러면 결국 이때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넘기더라도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체포동의안 넘기는 부분들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9월 출석을 밝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이게 사법 리스크를 수동적 입장에서 받기보다는 정치 카드로 써서 내가 전국을 주도하겠다. 이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뭐가 저렇게 떳떳하신지 결국은 민주당하고 상관없는 개인 비리 아닙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쌍방울, 성남FC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지금 혼란과 이 부분을 주도하고 끌고 가고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앞이 안 보이죠. 이런 식이면. 네, 부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9월 1일 날부터 정기국회가 개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압니다.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회의가 계속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1심이 나와서 뭐 유죄가 확정됐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당대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당연히 그런 일정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 계속 이렇게 탈탈 털고 있는데 그 전에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들을 계속 시기를 조절하면서 민주당의 분란을 조정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게 그렇게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지만 드렸습니다만은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9월 1일부터 계속 본회의가 계속 여러 차례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무조건 가야 됩니까? 그게 국익입니까? 국익을 증진하고 그게 정치의 바른 길입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국정 운영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사법 정의 실천도 중요한 거지만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거기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도 국가 운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왜 버리시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재판 방해하고 사법 방해하고 재판 지연한 게 민주당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화영 대북 송금 문제도 지금 사실상 재판 지연 사법 방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혐의가 있어서 검찰에 소환하면 날짜를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다 통보하는 식은 안 되는 거죠. 네.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마저도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가 1박 2일간 워크숍 또 연찬회를 지금 떠나 있는 상황인데 각 당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예상하시는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원장님께 오늘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당단압을 보십니까? 도모하는 거죠. 정기국회 대책하고 총선이 뭐 8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총선 일정도 들어갈 시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내에 네. 합의 구조를 만들고요. 정서적인 유대 공간을 만드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들이 엄청 많은데 현실적으로 정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한정되는 그러한 현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더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